부산의 한 새벽, 평범했던 하루는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집 앞에서 나선 발걸음, 그리고 남겨진 건 끝내 돌아오지 않은 사라진 목소리. 2003년 겨울, 여대생 한지은. 그녀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22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풀리지 않은 이 미스터리는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왜 하필 그날 새벽이었을까요? 왜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고 사라져야 했을까요? 그리고 왜 지금까지도 그 어떤 단서조차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들여다보려 합니다. 언론에서 다뤄지지 않았던 세밀한 부분들, 가족들이 겪어야 했던 고통스러운 시간들,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놓쳤을지도 모르는 중요한 단서들까지. 한지은이라는 21세 여대생이 남긴 마지막 흔적을 따라가며 우리는 과연 진실의 한 걸음이라도 더 가까이 갈 수 있을까요? 이 이야기는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닙니다. 한 가족의 삶이 송두리째 바뀐 이야기이고 우리 사회의 시스템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직도 어딘가에서 답을 기다리고 있을 한지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잊혀져가는 목소리에 다시 한번 귀 기울여 보고자 합니다. 사건을 기억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2003년 1월 12일 일요일 저녁, 부산 해운대구의 한 조용한 주택가. 겨울바람이 차갑게 불던 그날, 한지은의 가족들은 평소와 다름없는 저녁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당시 21세였던 여대생 한지은은 부산의 한 대학교 영문학과 2학년에 재학 중이었습니다. 성실하고 내성적인 성격이었던 그녀는 평소 가족들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겼고 특별한 고민이나 문제가 있어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은은 가족과 함께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잠자리에 들었고 아버지와 남동생도 각자의 방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날 밤이 가족에게 있어 마지막 평범한 밤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다음 날 새벽 6시경 집 안은 고요했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사이 지은은 조용히 방에서 나와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평소 입던 두꺼운 외투를 챙기고 단화를 신었습니다. 겨울 새벽의 추위를 견디기엔 충분하지 않은 차림이었지만 그녀는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도 대문을 나서는 발소리도 깊은 잠에 빠진 가족들에게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지은은 새벽 공기를 가르며 집을 떠났고 그것이 가족들이 본 그녀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목격된 마지막 순간은 바로 그때 새벽 여명이 채 밝아오기 전 어둠 속으로 사라져간 그 순간이었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이 이별은 단순한 외출이 아니었습니다. 지은은 다시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고 2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녀의 행방은 미궁 속에 남아 있습니다. 2003년 1월 13일 월요일 아침 7시 30분, 평소 지은을 깨우러 가던 어머니는 빈 방을 발견했습니다. 침대는 정리되어 있었고 전날 밤 입었던 잠옷은 개켜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은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화장실이나 부엌에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집 안 어디를 둘러봐도 딸의 모습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더욱 이상한 것은 지은의 통학용 가방이 그대로 방에 남아 있었다는 점입니다. 다음날 수업 준비물들, 교재들, 그리고 평소 항상 들고 다니던 지갑까지 모두 그대로였습니다. 만약 계획적인 외출이었다면 최소한의 준비물은 챙겨갔을 텐데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은 채 집을 나선 것이었습니다. 휴대폰조차 침대 머리맡 충전기에 꽂혀 있는 상태였습니다. 어머니는 즉시 지은의 친구들에게 연락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지은과 약속이나 연락을 주고받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불안감이 커진 어머니는 오전 9시경 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의 초기 반응은 미온적이었습니다. 성인이 하루 정도 집을 비우는 건 흔한 일이다. 아마 친구네 집에 있을 것이다. 곧 돌아올 것이다. 라는 식의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72시간, 이른바 골든타임이 그렇게 허무하게 흘러갔습니다. 경찰은 48시간 후에도 돌아오지 않으면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하겠다고 했지만 가족들에게는 1분 1초가 절박했습니다. 첫 번째 실수는 바로 여기서 시작되었습니다. 실종자의 골든타임을 놓친 것, 그리고 초동 수사의 중요성을 간과한 것입니다. 결국 가족들이 직접 나서야 했습니다. 아버지와 남동생은 동네 곳곳을 돌며 지은을 찾았고, 어머니는 지인들에게 전화를 걸어 혹시 지은을 보지 못했는지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48시간이 지나도 72시간이 지나도 지은에 대한 그 어떤 단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경찰이 뒤늦게 본격적인 수색에 나선 것은 신고 3일 후였습니다. 인근 장산 일대를 수색하고 주변 골목길을 샅샅이 뒤졌지만 이미 늦어버린 시점이었습니다. CCTV 설치율이 현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낮았던 2003년 지은의 발자취를 추적할 수 있는 시각적 증거는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사건 발생 3일 후 가족들이 직접 집 근처를 수색하던 중 작은 실마리를 발견했습니다. 집에서 약 200m 떨어진 골목길 화단에서 지은의 것으로 추정되는 작은 수첩이 발견된 것입니다. 수첩은 다소 구겨져 있었지만 비에 젖지는 않은 상태였는데 이는 실종 당일이나 그 다음날 떨어뜨린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수첩의 내용을 살펴본 결과 평소 지은이 사용하던 영어 단어장이었습니다. 대학 수업과 관련된 영어 단어들과 문법 노트, 그리고 일상적인 일정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평범한 대학생의 공부 노트였지만 마지막 몇 페이지에는 이상한 내용들이 발견되었습니다. 마지막 장에는 평소 지은의 필체와는 다소 다른, 급하게 휘갈겨 쓴 것 같은 전화번호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총 3개의 번호였는데 그중 2개는 당시 사용되던 일반 유선전화 번호였고 1개는 휴대폰 번호였습니다. 번호들 옆에는 알아볼 수 없는 기호들과 짧은 메모들이 적혀 있었지만 필체가 워낙 흘려 써서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경찰은 즉시 이 전화번호들을 추적했습니다. 첫 번째 유선전화는 집 근처 편의점 번호였고, 두 번째는 지은이 다니던 대학 근처의 한 카페 번호였습니다. 두 곳 모두 지은이 평소 이용하던 곳들이었지만 실종 당일과 관련된 특별한 정보를 얻을 수는 없었습니다. 편의점 사장은 지은을 기억했지만 실종 당일에는 보지 못했다고 했고 카페 직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문제는 세 번째 휴대폰 번호였습니다. 경찰이 통신사를 통해 추적한 결과 이 번호는 실종 사건이 발생하기 불과 일주일 전에 개통된 선불폰 번호였습니다. 더욱 의심스러운 것은 지은이 실종된 다음 날 이 번호가 해지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명의자 정보도 가짜로 등록되어 있어 실제 사용자를 추적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수첩에서 발견된 또 다른 이상한 점은 마지막 메모였습니다. 새벽 6시 약속이라고 적힌 짧은 메모가 있었는데 바로 지은이 집을 나선 시간과 일치했습니다. 이는 지은의 새벽 외출이 갑작스럽고 충동적인 것이 아니라 미리 계획되어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하지만 누구와의 약속이었는지, 어디서 만나기로 했는지에 대한 추가 정보는 전혀 없었습니다. 사건이 언론에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여러 목격 증언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중 가장 주목받은 것은 지은의 집 바로 건너편에 살던 김 씨 할머니의 증언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실종 당일 새벽 5시 30분경 잠에서 깨어 화장실에 가던 중 창문으로 밖을 내다봤다고 했습니다. 그때 한지은의 집 현관 앞에서 젊은 여성이 지은아, 지은아 하고 부르는 소리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할머니의 증언에 따르면 그 여성의 목소리는 또렷하고 친근한 느낌이었다고 했습니다. 마치 지은과 가까운 사이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이름을 부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둠 때문에 그 여성의 얼굴이나 정확한 모습은 볼 수 없었고 키나 체형 정도만 어림짐작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그 여성이 비교적 젊고 마른 체형이었다고 기억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증언은 집에서 300m 정도 떨어진 버스 정류장 근처에서 새벽 운동을 하던 박 씨의 것이었습니다. 그는 새벽 6시 10분경 두 사람이 함께 걸어가는 모습을 봤다고 증언했습니다. 그 중 한 명은 지은과 비슷한 키와 체형의 여성이었고 다른 한 명은 약간 더 키가 큰 여성이었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은 대화를 나누며 해운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목격담들의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시간대에 같은 장소를 지나간 다른 주민들은 그런 모습을 보지 못했다고 했고, 일부 목격자들은 자신의 증언을 번복하거나 기억이 흐릿하다고 말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특히 사건이 언론의 주목을 받으면서 과도한 관심과 추측들이 쏟아지자 목격자들이 심리적 부담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언론의 보도 방향도 점차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초기에는 단순한 실종 사건으로 다뤄지던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자극적인 추측들이 난무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학생 스트레스로 인한 가출 가능성, 온라인에서 만난 누군가를 따라간 것 아니냐, 가족 간의 갈등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와 같은 근거 없는 억측들이 기사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보도들은 사실과는 전혀 다른 내용들이었습니다. 지은은 평소 내성적이지만 가족과의 관계가 원만했고 학교 생활도 충실히 하고 있었습니다. 온라인 활동도 거의 하지 않았고 특별한 고민이나 스트레스를 드러낸 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자극적인 기사들이 계속 나오면서 사건의 본질은 점점 흐려져 갔습니다. 가족들에게는 이런 언론 보도가 또 다른 상처가 되었습니다. 딸을 찾고 있는 절박한 상황에서 근거 없는 추측들이 기정사실인 양 보도되는 것을 지켜봐야 했던 것입니다. 지은의 사라진 목소리는 어느새 세상의 소음과 추측 속에 묻혀갔고 진실을 찾으려는 노력들은 점점 뒷전으로 밀려나게 되었습니다. 한지은이 사라진 후 남겨진 가족의 삶은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어머니 이영숙 씨는 딸을 찾기 위해 직장을 그만두었습니다. 20년 넘게 다니던 회사를 떠나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지만 딸을 찾는 것보다 중요한 일은 없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지은의 사진이 인쇄된 전단지 뭉치를 들고 부산 전역을 돌아다녔습니다. 지하철역, 버스터미널, 대학교 주변, 상가 밀집 지역까지 가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전단지를 받는 사람들의 반응은 다양했습니다. 처음에는 동정어린 시선으로 전단지를 받아주던 사람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무관심해졌습니다. 또 그 실종자 어머니네라는 시선들이 느껴질 때마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지만 어머니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혹시나 지은을 본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 하나로 매일을 버텨나갔습니다. 아버지 한상철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소 과묵했던 그는 딸이 사라진 후 더욱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하루 종일 집 안을 서성이거나 지은의 방에 앉아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친구들과의 술자리도 끊었고 취미 생활이었던 등산도 그만두었습니다. 모든 관심과 에너지가 오직 딸을 찾는 일에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밤늦게까지 인터넷을 뒤지며 비슷한 사건들을 찾아보거나
실종자 가족들의 모임에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가장 힘들어한 것은 당시 고등학교 1학년이었던 남동생 한민수였습니다. 누나와 4살 차이였던 민수에게 지은은 단순한 가족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친구 같은 존재였습니다. 누나가 사라진 후 민수는 매일 누나의 방을 들여다보며 일기를 썼습니다. 누나 언제 돌아와? 누나가 좋아하던 드라마가 오늘도 나왔어. 누나 책상 위에 먼지가 쌓이고 있어와 같은 내용들이 일기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학교에서도 민수는 힘들어했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위로해 주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마저도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실종자 동생이라는 시선이 따라다니는 것이 민수에게는 큰 스트레스였습니다. 성적도 급격히 떨어졌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소원해졌습니다. 무엇보다 집안 분위기가 무거워지면서 민수 자신도 점점 우울해져 갔습니다. 이웃들의 시선도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안타까워하며 도움을 주려던 사람들도 점차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저 집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닐까라는 추측들이 돌기 시작했고, 일부에서는 가족들이 뭔가 숨기고 있는 것 아니냐는 근거 없는 소문까지 퍼졌습니다. 20년 넘게 살던 동네에서 점점 고립되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가중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직장을 그만두면서 가게 수입이 줄어들었고, 전단지 제작비, 사설 탐정 고용비, 각종 수사 비용 등으로 지출은 늘어났습니다. 그럼에도 가족들은 딸을 찾기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건 목소리뿐이었다고 어머니는 훗날 회상했습니다. 지은을 부르는 목소리, 지은을 찾겠다는 의지, 그것만이 가족을 지탱해주는 유일한 힘이었습니다. 2013년 한지은 실종 사건 발생 10년 후 부산경찰청은 장기 미제 사건들에 대한 재수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과학수사 기법이 발달하고 새로운 분석 기술들이 도입되면서 과거에는 불가능했던 증거 분석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한지은 사건도 이때 재수사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재수사팀이 가장 먼저 집중한 것은 통신 기록 분석이었습니다. 2003년 당시에는 기술적 한계로 인해 정밀한 통신 분석이 어려웠지만 10년 후에는 통신사에 보관되어 있던 기지국 데이터를 통해 더욱 세밀한 분석이 가능해졌습니다. 수사팀은 지은이 실종되기 전 한 달간의 통신 기록을 철저히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지은이 실종되기 일주일 전부터 익숙하지 않은 번호에서 그녀에게 여러 차례 전화가 걸려왔다는 것입니다. 그 번호는 바로 지은의 수첩에서 발견되었던 의문의 휴대폰 번호와 일치했습니다. 통화 기록을 보면 처음에는 짧은 통화들이었지만 실종 전날에는 약 15분간의 긴 통화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욱 의미심장한 것은 이 번호에서 지은에게 마지막 전화가 걸려온 시간이었습니다. 실종 당일인 1월 13일 새벽 5시 47분, 바로 지은이 집을 나서기 13분 전이었습니다. 이 통화는 약 3분간 지속되었는데 이는 지은의 새벽 외출이 이 전화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수사팀은 이 번호의 사용 패턴도 분석했습니다. 번호가 개통된 것은 2003년 1월 5일이었고 지은에게만 전화를 걸었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통화 기록은 전혀 없었고 문자, 메시지 발송 기록도 없었습니다. 마치 지은과 연락하기 위해서만 만들어진 번호 같았습니다. 그리고 지은이 실종된 다음 날인 1월 14일에 이 번호는 해지되었습니다. 통신사 기록을 통해 이 번호가 사용된 위치도 추적할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통화는 해운대구와 수영구 일대에서 발신되었는데 이는 지은의 생활 반경과 겹치는 지역이었습니다. 특히 마지막 통화가 걸려온 1월 13일 새벽에는 지은의 집에서
불과 500m 떨어진 지점에서 발신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한편 2013년경 한 방송사에서 이 사건을 다루게 되면서 새로운 수사 방법이 제안되었습니다. 바로 최면 수사였습니다. 당시 최면 수사는 기억 복원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여겨졌고, 특히 트라우마로 인해 억압된 기억을 되살리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지은의 남동생 민수가 최면 수사에 참여했습니다.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민수는 누나가 실종된 그날 새벽의 기억을 되살리려 노력했습니다. 최면 상태에서 민수는 누나를 부르는 여성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회상했습니다. 지은아, 나야, 빨리 나와라는 목소리였다고 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또렷하고 친근했으며 지은이 잘 알고 있는 사람의 목소리 같았다고 민수는 증언했습니다. 이 증언은 기존의 김씨 할머니 증언과도 일치했습니다. 두 증언 모두 여성이 지은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고, 그 목소리가 자연스럽고 친근했다고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지은의 실종에 여성이 개입되었을 가능성이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최면 수사의 한계도 분명했습니다. 최면 중의 기억이 실제 기억인지 아니면 무의식 중에 만들어진 허위 기억인지 구분하기 어려웠고, 법적 증거로서의 효력도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여성 개입설은 수사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22년간 이어진 수사와 분석을 통해 전문가들과 수사기관은 한지은 실종 사건에 대한 몇 가지 가능한 시나리오를 제시했습니다. 각각의 시나리오는 나름의 근거와 정황들을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해 어느 것도 확정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첫 번째는 계획적 유인 및 범죄 가설입니다. 이 시나리오에 따르면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지은과 관계를 형성한 후 새벽에 불러내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일주일 전부터 걸려온 의문의 전화들, 새벽의 정확한 시간에 걸려온 마지막 통화, 그리고 여성의 목소리로 지은을 부르는 소리 등이 이 가설을 뒷받침합니다. 범인은 지은이 경계심을 갖지 않도록 여성을 내세웠거나 아니면 여성이 직접 범행에 가담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범행 동기는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은에 대한 개인적 원한, 우발적 범죄, 혹은 다른 목적을 위한 계획적 범행 등입니다. 지은이 특별히 적을 만들 만한 성격이 아니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우발적 범죄나 무작위 범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선불폰을 사용해 신원을 숨기고 사건 직후 번호를 해지한 점으로 봐서 치밀하게 계획된 범행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발적 외출 후 사고 또는 범죄 피해 가설입니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지은이 자신의 의지로 집을 나섰지만 외출 도중 예상치 못한 사고나 범죄에 휘말렸다고 봅니다. 실제로 지은의 수첩에 새벽 6시 약속이라는 메모가 있었던 점, 그리고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외출 준비를 한 점 등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이 경우 지은은 누군가와 만날 약속이 있었고 그 약속 자체는 지은에게 위험해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만남 과정에서 상황이 급변했거나 애초에 상대방이 악의적인 의도를 숨기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혹은 약속 장소로 가는 도중에 전혀 다른 범죄에 휘말렸을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지인에 의한 범행 가설입니다. 통계적으로 실종이나 살인 사건의 상당수가 피해자가 아는 사람에 의해 저질러진다는 점을 고려한 시나리오입니다. 지은을 새벽에 자연스럽게 불러낼 수 있었던 사람, 지은이 경계심 없이 따라갈 수 있었던 사람이 범인일 가능성입니다. 이 경우 범인은 지은의 학교 선후배, 동아리 사람, 아르바이트 관련 지인, 혹은 온라인에서 만나 어느 정도 친분을 쌓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여성의 목소리로 지은을 불렀다는 증언도 이 가설과 부합합니다.
여성 지인이거나 남성 범인이 여성을 시켜 지은을 불러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조직적 범행 가설입니다. 이는 개인이 아닌 여러 명이 조직적으로 지은을 타겟으로 삼아 범행을 저질렀다는 시나리오입니다. 선불폰 사용, 신속한 번호 해지, 치밀한 시간 계산 등이 조직적 범행의 특징을 보여준다는 분석입니다. 이 경우 범행 동기는 인신매매, 성범죄 혹은 다른 불법적 목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각각의 시나리오 모두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합니다. 2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지은의 행방이나 범인의 정체,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은 미궁 속에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남아있는 것은 그녀의 사라진 목소리뿐입니다. 2025년 9월 현재 한지은 실종 사건은 여전히 미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22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지만 사건의 진실은 여전히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부산경찰청의 미제 사건 전담팀에서는 정기적으로 이 사건을 재검토하고 있지만 새로운 단서나 증거는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은의 가족들은 여전히 그녀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머니 이영숙 씨는 현재 70대가 되었지만 여전히 가끔 전단지를 들고 거리로 나섭니다. 살아서든 죽어서든 지은이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싶다는 것이 어머니의 한결같은 마음입니다. 아버지 한상철 씨는 몇 년 전부터 건강이 악화되어 적극적인 수색 활동은 하지 못하지만 여전히 딸을 기다리는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남동생 민수는 현재 30대 후반이 되었습니다. 결혼을 하여 가정을 꾸리고 있지만 여전히 누나에 대한 그리움과 미안함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민수는 누나가 돌아올 때까지는 부모님 곁을 떠날 수 없다며 여전히 부모님과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는 최근에도 온라인 실종자 커뮤니티에 누나의 정보를 올리고 SNS를 통해 사건을 알리는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가장 큰 교훈은 실종사건 초기 대응의 중요성입니다. 2003년 당시 경찰의 안일한 대응과 골든타임을 놓친 것이 사건 해결을 어렵게 만든 결정적 요인이었습니다. 현재는 실종신고 접수 즉시 수색에 나서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만 당시에는 그런 시스템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증거 보존의 중요성입니다. CCTV 설치율이 낮았던 2003년 지은의 이동 경로를 추적할 수 있는 시각적 증거가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현재는 거리 곳곳에 CCTV가 설치되어 있고 디지털 포렌식 기술도 발달했지만 당시에는 이런 과학 수사 기법이 제한적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언론의 보도 태도입니다. 자극적이고 추측성 보도들이 사건의 진실을 흐리고 피해자 가족에게 2차 피해를 입혔던 것은 분명한 문제였습니다. 실종 사건에서 언론의 역할은 사건을 알리고 제보를 유도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근거 없는 추측들이 오히려 수사에 방해가 되었습니다. 네 번째는 사회적 편견과 시선의 문제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피해자 가족에 대한 주변의 시선이 달라지고 심지어는 의심의 눈초리를 받게 되는 현실은 우리 사회가 반성해야 할 부분입니다. 실종은 피해자 개인이나 가족의 잘못이 아닌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은 실종이 단순히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임을 보여줍니다. 누구나 언제든 실종될 수 있고 그때 사회가 얼마나 빠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느냐가 생명을 구하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22년 전 부산의 한 새벽에 사라진 한지은. 이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은 가족의 간절한 기다림과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는 희망입니다. 우리는 그녀의 사라진 목소리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이야기가 단순한 미제 사건의 기록으로만 남아서는 안 됩니다. 한지은의 실종은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을 더욱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한다는 것. 누군가 도움을 요청할 때 무관심하게 넘기지 말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사라진 사람들을 끝까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도 전국적으로 수많은 실종 사건이 발생하고 있고, 많은 가족들이 지은인의 가족과 같은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기술의 발달로 과거보다는 실종자를 찾을 확률이 높아졌지만, 여전히 미제로 남은 사건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잊혀지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입니다. 한지은이 좋아했던 영어 문학, 가족과 함께 보낸 소중한 시간들, 그리고 21살의 꿈 많았던 그녀의 모습들. 이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린 것이 아닙니다. 그녀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는 한, 그녀의 이야기는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22년 전의 기억이라도, 당시에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것이라도, 지금은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잃은 가족의 아픔은 시간이 지난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머니가 딸을 부르는 목소리, 아버지가 딸을 기다리는 마음, 동생이 누나를 그리워하는 심정.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한지은의 사라진 목소리를 통해 가족의 소중함을, 생명의 존귀함을, 그리고 서로를 지켜야 할 책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사건과 아픔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또 다른 실종자를 찾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라진 목소리,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미제 실종 사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잊혀져가는 이야기들을 기억하고 사라진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을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